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선 투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까지 함께할 대통령 결정하셨습니까?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오자구도에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승부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19대 대선 분석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성원 동아일보 출판국장, 최석호 청내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치열한 과정을 저희가 특별히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보시죠. 2017년 5명의 장수가 전국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길을 나섰다. 경남 거제도의 문재인, 경남 창녕의 홍준표, 부산의 안철수, 경북 영주의 유승민, 경기 파주의 심상정, 4명의 영남 출신 장수, 그리고 경기도의 여성 장수. 먼저 가장 많은 호위 부대를 거느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그중 문재인과 안철수는 호남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이곳의 민심을 얻는 장수가 DJ 노무현의 적자로 인정받으니 보수당의 장수당은 고향 땅부터 접수하겠다는 홍준표의 사투. 그동안 선두로 질주해온 문재인 장수는 막판 보수층 결집의 힘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영토 확장에 나선 유승민 장수는 고위대들이 떠난 아픔을 딛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심상정 장수의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반기문, 안희정, 두 장수를 잃은 또 하나의 격전지 충청.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장수는 과연 누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5장수의 치열한 전쟁. 전국을 제패한 최종 승자가 바로 오늘 결정된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가 보면 정말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그런 장수들의 전쟁 같은 그런 걸 비유할 수 있겠는데, 사실 삼국지 같으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합종 연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포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5명의 이제 후보가 나와서, 물론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 유의미한 후보 5명이 나와서 사실상 전혀 후보 단일 없이, 그러니까 각각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는 아주 특이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선거 같으면 항상 이 선거 막판에 어떤 식이든지 구도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의 변화 없이 그냥 끝까지 쭉 갔던, 그리고 또 특히 마지막에 어떤 좀 약체라고 했던 두 후보가 마지막에도 국민들한테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호평을 받았던,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이 역대 선거에 비해서 의미 있는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선거다. 이런 식의 여러 구도로 각자의 소신 있게 가는 이런 구도가 민주주의 발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기형적 형태입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도중에 파면돼서 단기간에 치러지는 그 역대 그 가장 짧은 기간에 어떤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특성상 이렇게 후보들이 사실 어떠한 정책과 또 어떠한 그 공약을 갖고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어떤 불가피한 인물 대결 형태로 이렇게 치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네. 이런 선택 자체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속성을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바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대통령은 언제든 물러날 수 있고, 그런 국민에 의해서 새로운 권력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또한 민주주의의 또 한 단계의 진전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예. 나누시는 중에 상계동 투표소에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와 그리고 예. 서리 씨와 함께 투표장으로 나오는 예. 모습을 가장 처음 투표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5명의 유력 후보 중에는 가장 먼저 투표를
투표장에 나섰습니다. 일단 누가 어디 투표소에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될까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8시 반에 홍은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송파 지역에서,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8시 반에 대구 동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잠시 후인 8시에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 덕양구에서 투표를 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실시간 이 시간에 투표하는 투표장에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마지막까지 선거 유세가 불꽃 튀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먼저 어젯밤 마지막 유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문재인 호남, 영남, 충청에서 1등! 서울 수도권도 1등! 맞습니까?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 촛불 승리의 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완성하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제 저녁에 키워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원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되더라도 어떤 득표율을 넣느냐에 따라서 집권 초기에 어떤 정책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 의석 구조를 보면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없는, 정말로 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들 나눠 가진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의 2가 있어야지만이 국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협치와 통합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한 40% 넘는 그런 투표가 필요하겠죠. 원래 양자 대결에서는 보통 이제 과반수도 지난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과반수를 했습니다만은 양자 대결은 과반수가 없기가 그래도 이제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자 대결에서는 과반수 얻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 구도에서 실제로 한 45%만 넘어도 굉장히 압도적 승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론조사 1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안정적인 어떤 집권,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45%이 정도는 이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40%가 안 되게 30몇 프로로 됐다. 그러면 자기를 지지 않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잠깐 현장 나와 네.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투표장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진 비전, 정책, 그리고 가치관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투표 마치시고는 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동안 함께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일들 시작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일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흡수하실 일은 어떤 건가요?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각이나 이런 부분도 바로 착수하시는지. 제가 당선된다면 네. 지금 취임식 안철수 할 후보가 여유가 성계동 없습니다. 투표소에서 자신의 바로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의 선사하고 선거 기간에 했던 예. 것들에 대한 소회를 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저런 소회를 밝히는 좌우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 선거 전 내내 또
투표 당일날까지 전면에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처음 보이는 현상 같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정치권들에게 대선을 말했을 때 아까 매일 특징을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지만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가족들이 나팔꽃은 나섰다 이런 부분인데요. 네. 왜 가족들이 나섰냐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굉장히 후보들은 냉철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거는 장미 대선 5월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냉철함 속에 숨겨진 어떤 인간미, 따스함을 보이고 또한 이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을 함께 가족들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도 가족들을 등장시킨다.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곧 있으면은 문재인 후보도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의 딸 다혜 씨가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모습을 깜짝 등장을 깜짝 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 후보조차도 나올 줄 몰랐었다고요. 예,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어떤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뚜벅뚜벅 걸어온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딸이 등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없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족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나의 사생활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깜짝 등장을 해서 예, 한번 봤으면 아버지에게, 좋겠네요. 예, 딸 모습을. 예.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제가 어버이날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준용 씨의 어떤 그 특혜 취업 의혹 때문에 왼쪽이 딸이고 손주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안 나오냐 이러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저 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혹이나 그 공세를 약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논란이 됐던 아들은 아니고 딸은 나왔다. 예.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특히 가족들이 중시되는 이유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 요인 이것이 어떤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철저히 차단할 만큼 어떤 본인의 원칙과 어떤 이런 어떤 가족들에 의한 비리 이런 부분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인의 초기의 그 선언과 달리 이것이 소통의 단절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사람 간의 친밀한 인간적인 소통이 가족들 간에도 단절되고 심지어 또 정치인들과 단절되고 이러면서 어떤 그 극단적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편협된 이러한 어떤 잘못된 고리로 빠졌다라는 어떤 반면교사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도 친밀히 소통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여러 사람들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이런 채널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또 후보들의 경쟁 심리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보기는 듭니다. 좋았습니다. 네. 뭐 딸도 보고 아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예. 네. 어저께 또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면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대한문에서 예.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예, 종착역은 대전이었네요. 뚜벅이 유세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함께 싸워 주십시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주위분들께 꼭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안철수 기필코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선거 마지막 전략을 뚜벅이 국민 속으로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과는 오늘 밤 투표 결과를 보면 나올 것 같고요. 기업은 홍준표 후보는 어제 마지막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준표가 해야 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단, 결기, 배짱, 배심이 있어야 돼요.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후보는 이제 유세 내내 약간 스트롱맨 그 이미지를 굉장히 좀 고수를 해왔는데 강한 남자. 네. 예. 그런데 좀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탄핵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바른정당이 이제 탈당하면서 생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했어요.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네. 2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경선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들이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즉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뭐 노마드 보수라고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이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를 상당히 건드렸어요. 특히 이제 종북의 문제, 친북의 문제, 안보의 문제, 또 이제 또 이 귀족 노조의 문제, 정교조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가치 논쟁을 벌임으로 해서 실적으로 기존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탄핵의 책임 문제를 좀 피해 나갔던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때 보수층들을 결집시켰던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지막 유세지를 저렇게 대안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결국 태극기 집회가 이제 시작된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민심들을 좀 끌어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책은 없고 사람이 있고 갈등만 있었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렇게 거친 막말의 이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솔직하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단점 외에 장점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우리 주변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로 상징되는 정말 스트롱맨, 각자 개성이 강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강하게 몰아칠 이런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강한 어떤 지도자 이미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를 들어 종북 척결, 그리고 사드에 대한 강한 지지,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단기간에 낮은 지지율을 급격한 이미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는 바로 저러한 강한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이미지 만들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잊혀지면 안 된다. 욕은 먹어도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치인들만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진리네요, 진리.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설거지 발언, 스트롱맨 발언, 사실상 막말 발언이다, 이러한 논란을 빚으면서도 굉장히 1%대였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보수층 결집이라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네. 이 양극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서는 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안철수 후보는 좀, 또 유승민 후보도 그렇지만 좀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는 결국 미래를 키워드로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두 세력이 다투지만 나는 미래를 가겠다. 일견 매력적이지만 일견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선거판에서 또 정치 현장에서 중도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참 협소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이 중도를 표방했던 후보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중도 영역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겠다. 또 특히 또 여론조사 지상으로 보면 그런 게 이제 나타났었고, 그런 걸 지향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TV 토론을 거치면서 안 후보의 어떤 애매모호함들, 네. 특히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애매모호한 이야기들, 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보수층들이 상당히 좀 이탈하는 현상을 겪었죠. 결국 뭐냐면 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 이제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결집하는 현상 속에서 중도의 어떤 위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영호남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 안철수 후보가 결국 이제 중도 영역, 즉 합리적인 중도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래와 통합을 강조했던 안철수 후보, 당선되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할까요? 받을까요? 예. 아니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당선이 되면 1차적으로 아마도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어느 당도 다수를 점하고 있지 네. 못한 의석 상태에서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상대 후보 그 대표하고 있는 그 정당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고 협조를 당부할 것은 확실시 됩니다. 때문에 아마 그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약속대로 전화를 걸 것이고, 지금 현재 일당은 어쨌든 제1당은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예.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차적으로 전화를 걸 것이고, 또 같은 진보 진영의 아마 이런 표들을 국민들을 더 아우르는 측면에서도 전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보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가 뭐 빅3다 아니면 1강 2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유승민, 심상정이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